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 혁신본부 디솔루션 기술지원팀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아무래도 임플란트 회사이고, 그리고 치과와 관련된 좀 상품이나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신규 입사자로서 좀 다양한 아마 팀에서 오셨을 거예요. 뭐 영업팀에서도 오셨고, 아니면 디지털 팀에서도 오셨고, 아니면 좀 관련 직군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관련 과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뭐 좀 다른, 뭐 아예 신규로 입사를 하셨거나 좀 다른 파트에서 오셨던 분들은 이 치과 업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치과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저도 뭐 임상을 뭐 가르치는 뭐 임상가는 아니지만 좀 치과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해부학, 그리고 형태학, 치식, 그리고 기본 임플란트 학에 대해서 오늘 한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해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두경부를 다 포함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경부라고 하면 좀 머리부터 목까지, 그리고 뭐 해부학적 구조물뿐만 아니고 뭐 신경이나 아니면 뭐 혈관 등등까지 모두 다 포함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모든 두경부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좀 치과와 관련된, 그리고 임플란트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경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경부도 굉장히 여러 가지 뼈로 이제 구성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뼈 종류, 여러 가지 골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치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위턱인 상악골, 그리고 아래턱인 하악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악골 같은 경우는 뼈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비강의 외측벽, 그리고 구강의 상벽, 하나의 하면을 형성을 하는 이제 하나의 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상악골을 상악골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뭐 막실라 이렇게도 좀 많이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턱, 하악골이라고 하는 곳인데, 좀 쉽게 말해서 좀 앞면 두 개의 골 중에 좀 가장 단단한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앞면에 좀 큰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 제일 많이 부러지는 뼈들이 좀 광대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그나마 좀 단단하고 튼튼한 골이 이제 하악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악골은 하악골 또는 맨디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악동이라는 그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동은 말 그대로 좀 빈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이너스라고 많이 치과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상악동은 이런 광대뼈 안에 좀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악동이 있음으로써 좀 머리의 무게가 감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두경부에서 이제 공기의 습도 및 온도까지 조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를 내면 소리의 공명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좀 뭐 부비동의 분비물을 배출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악동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상악동 안에 뭔가 이제 기능적으로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완성화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상악의 좀 어금니 부분, 구치부 부분의 임플란트 수술 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부가 수술을 하는 것도 이제 상악동에 굉장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물을 좀 주의를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상악을 봤으니까 이제 하악으로 넘어가실 건데요. 하악 같은 경우에는 좀 두개골 유일의 활동성 관절인 악관절, TMJ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실제로 귓구멍에서 앞에 1cm 앞에 손을 대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좀 움직이는 관절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악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악관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악관절에도 관절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악관절 질환이 있게 되면 좀 구개를 하는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 악관절의 뭐 질환이라든지 이제 악관절의 상태도 뭐 임플란트 수술 아니면 치과 진료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악에서 좀 주요 구조물인 이공과 이제 하치조 신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악 같은 경우에는 사악도 마찬가지지만 좀 중요한 신경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요. 이공은 뭐 좀 멘탈 포라멘은 뭐 조심해야 된다, 뭐 멘탈 포라멘 부분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공이 뭔가가 빠져나가는 구멍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공은 이게 신경관이 지나가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공의 위치는 작은 어금니, 그러니까 두 번째 작은 어금니 아래에 있는 관이라고, 그 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은 어금니가 하악에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공은 양쪽에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쪽에 뭐 치과적인 수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할 때 이 이공은 조금 피해야 되는, 이공의 위치가 어디인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주요한 부분이 하치조 신경관이고요. 하치조 신경관은 사랑니를 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악의 큰 어금니, 그러니까 대구치 쪽에 뭐 발치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하치조 신경관에 뭐 임플란트 식립을 하다가 픽처가 닿였다, 아니면 발치를 하다가 그쪽에 뭔가 뭐 뿌리를 제거를 하다가 뭔가 그쪽에 좀 건드렸다, 손상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하치조 신경관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공 멘탈 포라멘과 이제 동시에 조금 하악의 임플란트 수술 시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소구치 부위는 이공, 그리고 대구치 부위는 하치조 신경관을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부학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 개념이 이제 골질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 골질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골이 단단한가 아니면 무른가 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치조골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의 구성물로 구성이 된 건 아니고요. 좀 단단한 부분이 이 치밀골 부분이 있고요. 조금 무른 부분인 해면골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바깥쪽이 조금 단단한 부분인 치밀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치조골의 안쪽이 조금 무른, 좀 듬성듬성한 구조물인 해면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밀골과 해면골은 이제 모든 치조골에서 다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러한 치밀골의 비율이 높을지 아니면 이러한 해면골의 비율이 높을지에 따라서 골이 단단한지 아니면 골이 조금 무른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D1, D2, D3, D4 본이 있고요. 여기서 숫자가 작을수록 단단한 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D4는 D1에 비해서 굉장히 무른 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본은 사실 사람마다 모두 이런 본은 다 뭐 얼만큼 단단한지 무른지는 좀 다 다르고요. 뭐 한 가지 뭐 동일한 점이 있다면 뭐 주로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이 조금 더 본이 단단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악이 두경부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악보다는 하악이 조금 더 단단하다. 그리고 뭔가 구치부보다는 전치부가 조금 더 단단한 그런 좀 특징들이 있고요. 요것은 뭐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요거를 골질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중에 뭐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이제 초기 고장력에도 이 골질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주요 구조물이랑 이제 골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그러면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이 구조물은 좀 중요한 부분이다, 좀 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이러한 구조물들이 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악의 구조물이고요. 상악은 아까 상악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번씩 상악동이 천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악동을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있고요. 이 빨간색 부분들이 이 라인이 이제 상악동이 내려온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악동 같은 경우는 계란을 이렇게 삶아 보면 이렇게 삶은 계란을 벗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계란 이 속살이 있으면 그 밖에 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막을 이제 상악동 막과 비슷하다고 주로 비유를 많이들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막은 굉장히 조금 부드럽고 예민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사각동이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사각동 같은 경우에도 사람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주로 좀 나이 드신 분, 그리고 치아가 좀 발치된 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동이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좀 그런 증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각동 같은 경우는 뭐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각동막에 뭐 치아에 치근이 박혀 있다, 가까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꼭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 발치를 할 때도 이 사각동이 천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동 라인에 부러진 어금니 뿌리가 있어서 이제 발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발치를 하면 당연히 그 뿌리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쪽이 천공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치근은 저 밑에 있어도 그 위로 계속 뭔가 염증이 점점 커진다. 그리고 커지면서 이제 본이 녹는다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제 사각동 막까지 그 염증이 퍼지게 되면 발치를 하면 그 사각동은 이제 천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적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근데 뭐 이렇게 천공이 되면 무조건 뭐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고 안 좋긴 하지만 좀 작은 천공인 경우에는 사실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공이 굉장히 크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천공에 의해서 뭔가 뭐 나중에 그쪽이 뭐 이비인후과적인 진료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천공은 사전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천공의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 수술이나 이제 발치 후에 조금 주의사항을 조금 더 말씀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약을 조금 더 먹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뭐 사각동에 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만성화가 되기 쉽고요. 쉽게 말해서 축농증 아니면 사각동염 뭐 사각동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각동 뭐 라인들 그리고 사각동 천공된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치근은 이제 사각동 밑에 있지만 여기서 좀 더 염증이 생겨서 뭐 잇몸뼈가 녹는다거나 하면 이제 발치 시에 이제 천공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잇몸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사각동이 사실 저 사진으로는 사각동이 찢어진 게 자세히 보이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제 사각동 이제 누궁이 좀 커서 누궁 폐쇄술을 진행을 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 사각동 천공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이런 케이스가 좀 제가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쉽게 말해서 좀 사각동에 좀 가까운 그러니까 상악 구치부 어금니 임플란트 식립 시에 라테랄 그러니까 옆으로가 아닌 크리스탈 수직적으로 접근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요. 실제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에 큰 어금니 그러니까 17번 그리고 사랑니를 발치를 하면서 바로 오른쪽 위에 큰 어금니를 식립을 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파노라마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구강 내를 보면 충치가 굉장히 커서 이제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맨 안쪽에 큰 어금니를 이제 발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랑니까지 발치를 하기 굉장히 쉬운 상황이어서 같이 발치를 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노라마로만 보셔도 사각동 라인이 좀 뿌리에 닿아 있는 거는 좀 보이시죠? 그래서 발치를 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제자리에 식립을 했고요. 근데 식립을 하고 다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뭔가 이제 천공된 이제 사각동막 안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각동 안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위가 동이잖아요. 되게 빈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안에 계속 부유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러한 임플란트를 들어갔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있으면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뛰었어요. 계속 뛴 케이스고요. 그래서 얼만큼 내려왔는지 어디까지 움직였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뺄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온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구를 넣어서 피해를 찍어보고 확인을 해보고 제거를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냥 저희가 뛴다 이렇게 치고 제거를 한다 말씀드렸지만 그 위치에 오게 돼서 석션을 대기도 하고요. 석션을 대면 굉장히 눈밑이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도 운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나 의사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는 그런 좀 주의해야 될 해부학적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학을 보셨으면 이제 하학을 보실 거고요. 하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공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제 하치조 신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그 하학에 있는 좀 큰 신경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니 빼보신 분들은 아마 그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사랑니 큰 병원 가서 뽑아야 된다. CT 찍어보니까 신경 너무 가까워서 위험하다. 좀 큰 병원 가서 뽑으세요. 이것도 거의 다 이제 하치조 신경관에 이제 사랑니 뿌리가 중첩이 됐다거나 굉장히 가까운 경우에 그렇게 이제 큰 병원으로 많이들 전원시키기도 하고요. 사랑니 발치뿐만 아니라 이제 하악에 이제 큰 어금니 그리고 대구치, 식립시에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구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치조 신경관이 손상이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인사를 드리면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치과에서 좀 굉장히 오래 근무를 그 전에 했었고요. 실제로 사랑니 발치를 할 때 그 신경관이 손상된 경우도 좀 종종 보기는 했습니다. 일단 사랑니 발치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신경이 손상됐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사고죠.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식립을 할 때 하치조 신경관의 위치를 파악을 해서 내가 픽스를 몇 미리 써야 되겠다. 사랑니 발치를 할 때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신경관이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신경관에 좀 감각이 좀 없어진 경우는 이게 나타나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입술에 밥풀이 붙어도 좀 모르는 경우, 물이 흘러도 모르는 경우, 아니면 되게 입이 마르다거나 아니면 혀가 그냥 타는 듯한 자결감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손상이 되면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증상의 경중도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하치조 신경관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됐다고 아예 안 돌아오는 건 아니고요. 손상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한 6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리긴 하지만 좀 서서히 이제 돌아오는 경향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좀 심하다, 이 양상이 심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약물 치료나 추가적인 물리 치료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치조 신경관을 좀 주의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꼭 파노라마, 요새는 CT도 워낙 잘 돼 있죠. 그래서 CT에 판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악에 좀 하치조 신경관을 피해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 R2 가이드처럼 이제 가이드 수술을 이용해서 내가 식립하고 싶은 깊이만큼만 식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 구조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공도 말씀드렸는데 이공 같은 부분은 PA를 찍어보면 실제로 저런 식으로 나와요. 살짝 이제 까만색으로 보이는 동그란 부분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나오는 이제 구멍이기 때문에 조금 까맣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나오는 거고요. EVA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신경들이 나오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주위에 뭔가 시술을 한다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같은 경우는 좀 임플란트 시술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로 제가 조금 추려봤고요. 한 상악동, 하치조 신경, 그리고 이공 정도를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아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치아 형태학이라고 많이들 말을 하고요. 이렇게 치아가 뭔지, 그리고 치아의 용어들은 어떤 용어가 있는지, 그리고 치아의 번호는 어떻게 이제 넘버링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의 개념이고요. 이렇게 치아의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임플란트 픽스처를 제조를 하고 그 위에 어버트먼트를 제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보철이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 이제 완료가 되고요. 사실 이런 임플란트의 구조나 임플란트 형태가 굉장히 치아와 유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좀 치아의 형태나 치아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다면 임플란트에 대한 이해도 조금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요. 먼저 치아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적힌 바와 같이 척추동물에서 소화기 계통의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구강에 발달한 고도의 석회화된 경조직입니다. 굉장히 단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악동과 하악돌의 치조골의 치조돌기 위에 한 줄의 궁상으로 배열이 된 부분을 이제 치아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포유류나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입안에 있는 치아, 뭐 임플란트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치아들은 다 영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구치가 그냥 바로 나는 건 아니고요. 아기들이 치아 간다고 하죠. 아기 때는 이제 유치가 나면서 점점 아래에서 이제 영구치가 올라오면서 이제 치아가 바뀌는 혼합지혈기를 이제 거치면서 나중에 영구치로 다 바뀌게 되고요. 요게 이제 사람 치아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유치 같은 경우는 총 20개라고 보시면 돼요. 상하계 10개, 하하계 10개. 그리고 영구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니가 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미싱치나 아니면 뭐 과잉치가 없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28개에서 그리고 사랑니가 있다면 32개의 치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형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치아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입을 벌려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치아의 머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크라운이라고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서 이제 보철을 씌우면 크라운을 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치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치아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치관의 가장 바깥쪽인 부분을 에나멜 부분, 범랑질이라고 하고요. 이곳은 이제 인체에 있어서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범랑질이 있는 곳이 치아의 머리 부분, 잇몸의 위에 보이는 이제 치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쉽게 말해서 뭐 임플란트를 제조한다, 뭐 픽스처를 제조를 한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치근을 대체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근은 잇몸 안에 묻혀있는 치아의 뿌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근, 루트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치아의 주 기능은 일단은 저잘단은 뭐 미백도 많이 하고요. 신미를 위해서. 그리고 이게 치아가 있고 이제 저작을 함으로써 잇몸도 계속 뭔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치주 조직까지 이제 보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아는 치관과 치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치아의 주 기능은 이제 저작이랑 부기능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치아의 구성 조직과 주위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아는 일단은 뭐 범랑지, 뭐 상아지, 이제 치수로 구분이 되는데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를 볼 때 제일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제일 단단한 부분이 범랑질입니다. 인체 조직에서 가장 견고한 부분이고요. 이 범랑질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덴틴 부분, 이제 상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좀 나이가 드신 분, 이제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힘으로 저작을 하시고 이러면 치아가 좀 닳아서 치아 안에 속살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보면 이제 범랑질이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닳아서 상아질이 보이는 거고요. 상아질 같은 경우에는 범랑질은 조금 뭐
뭐 투명하고 좀 무색에 조금 하얀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제 다른 이제 안에 속살 상아지를 본다면 상아지는 조금 노랗게 이제 보이고요. 그게 상아질이고요. 치수 같은 경우는 안에 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외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충치가 엄청 많이 먹었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신경이 손상됐다, 신경이 오염됐다 이래 신경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같은 경우는 치수, 펄프라고 말을 하고요. 만약에 뭐 신경이 조금 오염되고 이제 손상이 돼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신경을 다시 살릴 수는 없고요. 이 신경관을, 오염된 신경관을 다 걷어내고 이제 소독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신경 치료를 한다 그러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신경관을 이제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밀봉을 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뭐 신경이 있다가 신경 치료를 하고 신경을 모두 다 이제 밀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무로 따지면 그냥 일반 나무랑 이제 안에 이제 뭐 말라있는 고목나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목나무는 되게 오래되면 이제 만지면 좀 바스라지죠. 그래서 신경치료하는 치아도 뭐 쉽게 말해서 고목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이제 신경치료를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치아를 조금 덮어 씌워줘서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이제 크라운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조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주의 조직 같은 경우에는 뭐 치근에 뭐 있는 부분이 뭐 배각질이랑 뭐 치주, 인대, 뭐 치조골에 뭐 붙어 있고 그리고 치은, 뭐 진지막, 치은 같은 경우도 우리는 뭐 임플란트 회사고 뭐 치아인데 왜 치은을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뭐 치아 치료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만약에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 어떻게 보면 기능 회복이잖아요.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마쳤다 하는 기준이 제 생각으로는 이제 보철에 이제 하고 나서 적응이 되는 기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뭐 보철물을 만들 때도 이제 뭐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치은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보철물의 뭐 사후 관리나 아니면 위생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건강한 치은이 있는지, 뭐 치은 라인이 뭐 자연치와 유사한지 등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뭐 치은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치조골 같은 경우는 이제 치조골에서 아까 뭐 골질을 파악했듯이 이 사람은 뭐 치조골이 D1이다, D4다, 뭐 D3다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치아 주변의 골을 치조골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쪽도 지금 뭐 치아가 이제 뭐 식립이 되어 있을 때는 사실 뭐 저작의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뭐 치조골 같은 경우에도 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틀니 오래 끼신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발치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치조골이 굉장히 리치가 굉장히 얇아지고 굉장히 내려가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바로 임플란트 뭐 식립을 하기 어려워서 뭐 추가로 뭐 고리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뭐 리치 스플린트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 다양한 시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치조골도 이제 치아가 상실된 지 굉장히 오래되면 이제 흡수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쪽에 뭐 염증이, 뭐 만성 염증이 있다든지 하면 이 치조골이 굉장히 내려가고 치주염. 뭐 한 번씩 뭐 스케일링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데 스케일링 받으면 뭐 치주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뭐 잇몸에 염증이 있어 치조골이 내려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물을 봤으면 연구치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로 뭐 전치, 뭐 견치, 소구치, 대구치 이렇게도 많이 말하지만 치과 용어 자체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영어로 굉장히 많이 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외국 치과는 당연하고 한국 같은 경우도 조금 영어로도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영어로도 적어놨고요. 지금 상악을 기준으로 이제 연구치에 배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치과의 뭐 형태를 뭐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명칭을 얘기를 할 때 좀 기준이 되는 부분이 이제 앞니 사이를 이제 반으로 가른 이제 미드라인, 그러니까 정중선을 기준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중선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상악과 하악의 교합 평면, 이제 오클루자 플레인을 기준으로 이러한 좀 명칭이나 아니면 단어들을 많이들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선을 보시면 이제 미드라인 기준으로 이 선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쉽게 말해서
앞니 부분을 전치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금니 부분을 구치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니에 보시면 송곳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니, 큰 중절치, 옆에 좀 작은 앞니, 측절치, 그리고 견치까지가 다 전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큰 어금니들, 작은 어금니 2개, 큰 어금니 이제 2개가 있잖아요. 정중선을 기준으로 정중선 가까이 있는 게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이제 용어들, 뭐 중절치, 측절치, 견치까지 전치부고, 그리고 이제 미드라인에서 가까우니까 제1소구치, 2소구치까지 이제 작은 어금니, 그리고 1대구치, 2대구치, 그리고 사랑니 있으신 분들은 이제 미드라인에서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3대구치, 사랑니까지 있고요. 만약에 사랑니 없으신 분들은 제2대구치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하악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치아를 보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중절치, 측절치, 절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송곳니 견치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작은 어금니, 제1소구치, 제2소구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랑니까지 다 있죠. 이 케이스는. 그리고 제1, 2, 3대구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지루하시죠? 말하는 저도 조금 지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형태학이랑 치식까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2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쉰 다음에 좀 기본 임플란트 하기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본 임플란트 학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좀 많이 쓰는 용어를 좀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용어 같은 경우도 일단은 치관을 기준으로 좀 많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아를 구분을 했을 때 치아에 뭐 씹는 면, 그리고 치아에서 이제 바깥 뭐 뺨이나 입술을 향한 면, 아니면 뭐 구개나 혀로 향한 면을 그 면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니에서 입술을 이제 향한 면을 이제 순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금니에서 뺨을 향한 면을 현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상악하악에서 이제 안쪽에 순면이나 이제 현면이 아닌 부분, 상악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개를 향해 있기 때문에 구개면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악에는 혀가 있기 때문에 설면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을 향한 부분, 안을 향한 부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씹는 이제 교합이 되는 부분만 남았죠. 교합 같은 경우도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눠서 구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교합되는 부분이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클루자 서페이스 교합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좀 엣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단면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에 뭐 씹는 면, 뭐 바깥쪽을 이제 다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옆치와 이제 접촉되는 면이 있잖아요. 옆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컨택 포인트 아니면 프록시말 서페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치아의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아까 말씀드린 정중선, 미드라인을 중심으로 한 치아가 있으면 이 미드라인에서 가까이 있는 부분을 근심, 멀리 있는 부분을 이제 원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치경부 같은 경우에는 치관측은 경계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프록시말 컨택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접촉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아의 이제 기능 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철을 제작을 하는데, 보철을 제작할 때 이러한 컨택 포인트가 만약에 너무 느슨하다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좀 뭐 음식물이 끼거나 좀 치주가 안 좋은 경우에는 치아가 좀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컨택 포인트가 최대 풍용보가 너무 좀 풍용하다 하는 경우는 실제로 이게 너무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경우는 좀 뭐 적응이 되는 빡빡함 정도는 괜찮은데 좀 과하게 빡빡하다 이러면 굉장히 이제 치아에 스트레스가 되고요. 환자도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택 포인트도 실제로 임상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치관을 봤으면 이제 치근 부위의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제 사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쉽게 말해서 치아의 뿌리의 개수에 따라서 얘를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치아의 뿌리가 이제 하나면
이제 당근치, 그리고 만약에 2개다 그럼 복근치, 2개 이상이다 이러면 이제 다근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임플란트 픽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근으로 봤을 때 거의 당근치의 모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플란트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이고 계속 사람을 봐야 되는 만약 직업이에요. 그러면 뭐 그런 케이스 뭐 좀 본이 골질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좀 본이 괜찮다면 이제 내원을 하고 이제 마취를 하고 치근을 제거를 하고 이제 바로 식립하는 즉시 발치 식립을 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당근치의 경우는 거의 임플란트 픽스의 모양과 거의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뭐 당근치 케이스에서는 그러한 시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복근치나 다근치도 뭐 이렇게 뭐 즉시 발치 식립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치아의 치근 모양이 좀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네모로 한 부분이 이제 복근치고요. 당근치 빼면 이렇게 상하게 1, 2, 3 대구치는 이제 다근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뿌리가 2개고 이제 3개인 게 보이시잖아요. 실제로 파노라마를 찍었을 때 이렇게 상하게 1, 2, 3 대구치를 보면 치근이 2개 같아요. 하악 대구치랑 똑같아 보이거든요. 실제로 파노라마는 이렇게 이제 치아를 이제 찍어서 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바깥쪽으로 뿌리가 2개, 이제 9개 쪽으로 1개가 있기 때문에 겹쳐져서 이제 2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요거는 치식의 개념이고요. 치식은 쉽게 말해서 치아를 좀 넘버링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의 번호 그리고 기호를 부여하는 것을 치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치식도 어떻게 넘버링을 하냐에 따라서 치식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국을 포함해서 거의 미국 빼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FDI 시스템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치아를 2자리 숫자, 요거는 뭐 11번이다, 18번이다, 22번이다 이런 식으로 2자리 숫자로 칭하고요. 그리고 차팅을 할 때는 뭐 11번이다, 뭐 24번이다 이렇게 적진 않고 꺽쇠 표시와 함께 이제 숫자로 이제 표시하는 이제 2가지 이제 차팅법, 이제 말하는 법 2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구치를 기준으로 보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넘버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이제 뭐 형태학에서 말을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 라인, 정중성 그리고 교합 평면 이 기준으로 치식도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오른쪽 위부터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오른쪽 위부터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돌아서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중선에서 먼 곳이 이제 숫자가 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오른쪽 부분이 이제 10번대로 됐기 때문에 정중선에 멀어진 부분 11, 12, 13, 14, 15, 16, 17 만약에 사랑니가 있다면 18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넘버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FDI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24번을 차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아까 저희가 정중선이랑 오클루자 플레인으로 나눠놨잖아요. 내가 10번대, 20번대, 30번대, 40번대인데 지금 24번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 나눠놓은 요 십자가에서 이제 20번대로 이제 꺽쇠 표시를 하는 게 이제 차팅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대 같은 경우에는 20번대로 꺽쇠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40번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꺽쇠가 닫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차팅법, 이제 말하는 법에 따라서 이 치식이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치예요. 실제로 혼합치열기에서의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지금 밑에서 이제 영구치가 이제 자라 올라오면서 유치의 치근을 이제 흡수를 해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번부터 80번까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도 똑같이
정중선을 기준으로 1, 2, 치아가 총 20개이기 때문에 1, 2, 3, 4, 5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팅을 할 때는 똑같이 꺽쇠를 하고 3번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 유치는 정중선 기준으로 A, B, C, D, E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83번인데 꺽쇠 표시하고 이제 C라고 이제 표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읽을 때는 83번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와 영구치를 모두 이제 표시한 파노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